사상 초유의 투자 발표가 터졌습니다. UN 본부의 단상위, 미 국방부에서 차세대 미군 의료 시스템 계획을 발표할 차례였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카메라 앞에서 나온 말은 전혀 달랐습니다. 78조 원 전액을 한국형 의료윤리 시스템 도입에 투입하겠습니다. 순간 회의장은 얼음장처럼 굳었고 세계 언론은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AI가 아닌 정성을 시스템의 핵심에 두겠다고? 그것도 왜 하필 한국이지? 그는 짧게 한마디 남겼습니다. 한국에서 장밋빛 미래를 보았습니다. 그 말의 숨은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78조 원의 프로젝트가 뒤집히고 한 가족의 생명이 되살아난 3일간의 기적. 지금부터 한국인조차 몰랐던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진실을 공개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대한민국 의료 화이팅이라고 댓글을 남기시면 이 영상이 더 널리 퍼져 대한민국 의료산업 발전에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저는 미국 국방부 생체의학 전략실장으로 20년 넘게 일해온 에드워드 브루크입니다. 제 상사는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지요. 브루크 실장, 감정은 쓰레기통에 쳐넣으시오. 숫자, 오직 숫자만이 진실입니다.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냉철한 분석가였습니다. 저희 주된 임무는 국가의 생명력을 계산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인간의 생명조차 안보의 자원으로 환산하는 일을 맡아왔지요. 윤리요. 그것도 결국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위한 규칙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 타국의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볼 때마다 한심하다는 생각마저 들더군요. 생명을 다루는 일은 그 무엇보다 냉정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철저한 합리주의자였습니다. 미 국방부의 무거운 회의실, 공기마저 차가웠습니다. 한 장성이 제 보고서를 테이블에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브루크? 저는 망설임 없이 핵심을 짚었습니다. 한국의 AI 다사는 심각하게 과대평가되었습니다. 그들의 윤리랑 감성의 산물일 뿐, 과학이 아닙니다. 결국 78조 원의 막대한 예산을 건 제 보고서, 즉 한국을 배제하자는 제안서가 통과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우리는 효율로 판단하지만 그들은 감정에 기반합니다. 저는 제 논리가 완벽하다고 굳게 믿고 있었죠. 며칠 뒤 외신 기자들 앞에서도 저는 이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과학은 감성의 영역이 아닙니다. 마침 한국은 에이펙 국빈 방문 기간이었고 저희 실사단은 다산 프로젝트를 검증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회의장 분위기는 얼음장 같았죠. 한 유럽 대표가 저를 툭 치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저 감성파리 쇼를 어떻게 끝낼지 궁금하군요. 에드워드. 저 역시 78조 원의 예산을 떠올리며 그들의 실패를 바랐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에이펙 행사에 참석한 유력 재벌 총수의 모녀가 갑작스러운 건강 이상을 일으켰습니다. 다산 시스템이 그들의 생체 데이터를 실시간 모니터링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녀 중 한 명의 데이터가 화면에서 사라지는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실사단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대표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봤죠? 저게 저들의 한계입니다. 실사단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시스템의 신뢰가 무너지는 그야말로 최악의 순간이었죠. 모두가 한국 의료진의 변명이나 당황하는 모습을 예상했을 겁니다. 그러나 현장의 담당 의사는 조금도 놀라지 않고 환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가 모니터 너머의 저희를 향해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시스템은 기록을 놓쳤지만 우리는 사람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온몸의 전율을 느꼈습니다. AI 다사는 스스로 오류를 감지하고 환자의 이전 진료 시 감정 기록을 근거로 데이터를 복원해냈습니다. 환자의 눈물이 데이터의 일부로 반영된 셈이었습니다. 실험장은 경이로운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것이 바로 78조 원 프로젝트를 뒤집어버린 3일간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한한국 의사에게 개인적으로 물었습니다. 정성을 수치화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정말 믿으십니까?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입을 열었습니다. 정성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건 과정입니다. 하루 3번 환자에게 인사하고 그들의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주는 것부터 시작되지요. 저는 그 순간 과학이 아닌 인간이 만든 질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우연히 병원 인근 공원에서 진행된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의료진과 주민들이 함께 김치를 버무리며 환하게 웃고 있었죠. 이게 병원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한 실사단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그들의 웃음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치료가 아니라 삶 그 자체로군. 서울 외곽의 AI 의료 데이터 센터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입구의 표지판을 보고 실소했습니다. 정확함보다 따뜻함을 목표로 합니다. 데이터 센터가 따뜻해야 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그저 감성적인 문구일 뿐이라고 치부했지요. 이윽고 AI 슈퍼컴퓨터 다산의 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거대한 화면에 수천 건의 환자 데이터가 쉴 새 없이 흘러갔습니다. 기계는 불과 몇 초 만에 복잡한 진단을 정확히 내려놓더군요. 그 속도만큼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바로 날카로운 지적을 던졌습니다. 속도는 인상적입니다만 윤리적 판단 기준이 지극히 불분명합니다. 데이터는 완벽할지 몰라도 생명을 다루는 철학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 지적에 어떤 대답을 할까요? 이어진 한국의료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곳의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더군요.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책임의 무게입니다. 그 말은 차가운 회의실 공기를 묘하게 울리는 듯했습니다. 저는 AI의 판단과 의사의 판단이 달랐던 실제 사례를 지적하며 그들을 압박했습니다. 그러자 한 한국 의사가 침착하게 제 눈을 바라보며 대답하더군요. AI는 분석하지만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환자의 눈빛과 떨리던 손을 말입니다. 순간 데이터보다 인간을 믿는 그들의 철학에 저는 심한 혼란을 느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연구소 직원들은 제 앞에 김치가 담긴 접시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우리 손으로 직접 담근 김치예요. 환자분들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다 멈칫할 수밖에 없었네요. AI 시스템을 연구하는 직원들이 환자들과 김장을 한다고요. 저는 이것이 한국 특유의 비효율적인 감성 문화라고 확신했습니다. 한 연구원이 제 표정을 읽은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성은 연구실 안에서만 자라는 게 아니니까요.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다사는 한 실험 환자의 치료 방안을 독립적으로 제안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제안은 인간 의사보다 더 신중했고 감정적 오류가 없었죠. AI가 이렇게 인간적일 수 있다는 사실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 본부와의 통화에서 저는 여전히 냉정한 분석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기술은 인상적이지만 김장이나 담그는 비합리적인 문화가 남아 있습니다. 한국의 연구소는 무서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오전 8시 정각,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든 연구원이 자신의 자리에 앉더군요. 아무도 그들에게 지시하거나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규율이 아니라 몸에 밴 습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험실 안의 풍경은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각자의 책상에는 이름 대신 알아볼 수 없는 환자 코드명이 붙어 있었지요. 한 연구원이 제 의문을 눈치채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환자의 이름을 마음에 새깁니다. 코드는 외부에 보여주기 위한 기록일 뿐이죠. 저는 처음으로 정성이라는 것이 시스템 속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조용한 힘은 바로 이런 신뢰에서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실험의 핵심은 면역 기억 제거술이었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이 기술의 군사적 응용 방안이 가장 먼저 논의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연구진들은 오직 환자의 고통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만 토론하더군요. 이것은 생명을 다루는 기술이 아니라 생명을 깊이 이해하는 기술이었습니다. 한 노년의 의사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의술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우리는 그저 정성을 과학으로, 책임을 원칙으로 바꾸었을 뿐입니다. 저는 그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윤리는 논문 속에 박제된 단어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생활 그 자체였네요. 세계보건연합의 영상회의에서도 한국의 존재감은 독특했습니다. 한국 대표는 단 한 문장만을 말했지요. 우리는 생명을 국가의 소유로 보지 않습니다. AI 다사는 또다시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한 환자의 생명을 무의미하게 연장하기보다 고통 없는 안식을 선택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윤리를 판단하는 기계라니, 이것은 가히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연구원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계가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계에게 정성을 가르친 것입니다. 점심시간, 한 연구원이 제게 작은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직접 만든 김밥이에요. 회의하시다 보면 식사도 자주 잊으시죠. 직원들끼리 이렇게 개인적으로 챙겨주기도 합니까?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성이라는 건
연구나 밥 한 끼나 다를 게 없으니까요. 그 순간 저는 정성의 과학이라는 말의 진짜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신뢰는 이런 사소한 일상에서부터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국제생명윤리 포럼은 시작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미국 대표단으로 그 자리에 참석했지요. 회의장 입구에서 한국 대표단은 소란스러운 다른 나라들과 달리 끝까지 인사를 나누며 자리를 정돈했습니다. 그들의 절제된 태도는 오히려 주변을 압도하는 힘이 있더군요. 논쟁은 에이펙 현장에서 저를 비웃었던 바로 그 유럽 대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의 다산 모델은 기술보다 감정이 앞서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적 엄밀성이 심각하게 결여된 것 아닙니까? 회의장은 순간 싸늘해졌습니다. 하지만 한국 대표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과학의 목적은 통제일 수 있으나 우리의 목표는 치유입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장 전체가 깊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영국의 편에 서서 반박 논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에이펙 현장에서 우리는 사람을 놓치지 않습니다라며 환자의 손을 잡던 그 의사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정성이 정말 시스템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인가. 저는 회의에 집중하려 애썼지만 생각은 멈추질 않았네요. 곧이어 다산의 실시간 의료 윤리 판단 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과는 기술적으로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저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따로 있었지요. AI가 환자의 과거 선호 기록을 깊이 고려하여 최종 결정을 내렸다는 점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완벽한 코드로 구현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국제윤리 보고서에서도 본 적 없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그저 스크린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휴식 시간, 한 한국인 연구원이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국은 언제나 가장 먼저였습니다. 하지만 처음이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옳은 길을 택합니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깊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한국 대표는 전 세계 언론 앞에서 다산의 핵심 알고리즘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정성, 신뢰, 협력. 코드 속에 놀랍게도 이런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었죠. 통역을 맡았던 직원이 회의장을 나서며 제게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한국에선 누군가를 살리는 일보다 함께 살아가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저는 그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한 문장이 제가 평생 외면해왔던 생명의 진실을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서울대 의생명병원을 방문했을 때 저는 복도를 가득 채운 기묘한 고요함에 놀랐습니다. 수많은 환자와 보호자가 오갔지만 발소리 하나 크게 울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며 조용히 움직이더군요. 이런 고요 속에서 어떻게 그 많은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습니까? 제 질문에 동행한 의사는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요함은 무질서가 아니라 질서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들의 조용한 힘은 병원 복도에서조차 느껴졌습니다. 병원의 신뢰는 그런 작은 배려에서 시작되는 것 같았네요. 저는 그들의 문화가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AI 다산은 환자의 신체 데이터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심리적 기록까지 고려해 치료 순서를 조정했습니다. 저는 즉시 이의를 제기했지요. 이건 매우 비효율적인 방식입니다. 감정적 요소를 왜 시스템에 개입시킵니까? 그러나 담당 연구원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치료의 순서는 효율이 아니라 존중의 순서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마치 오래된 윤리 교본의 한 구절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들의 인간 중심 의료 철학 앞에서 반박할 논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기계에 밀려난 줄 알았던 인간의 존엄성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생명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랐던 것이죠. 병원 복도에서 저는 에이펙 행사 때 목숨을 구한 그 재벌 모녀와 마주쳤습니다. 어머니는 완전히 회복된 듯 보였습니다. 그녀의 딸이 저를 알아보고는 맑은 눈으로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때 시스템에 오류가 났을 때 사실 제 데이터는 살아있었어요. 저는 그녀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제 데이터가 아닌 어머니의 손을 먼저 잡아주셨습니다. 그녀가 저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아저씨의 나라에도 시스템보다 먼저 잡아줄 손이 있나요? 저는 그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복도 끝에서는 한 간호사가 눈물 흘리는 아이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풍경을 그저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이펙 서밋의 일환으로 긴급 생명윤리 특별 세션이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은 AI 다산 모델을 에이펙 회원국들의 새로운 윤리 기준으로 정식 상정했지요. 저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제 감정이 과학의 기준이 되는 시대가 온단 말인가. 그러나 발표장을 가득 채운 아시아 국가 대표들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발표에 모든 희망을 걸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한국 대표는 차분한 목소리로 연단에 섰습니다. AI 다산은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책임을 복원한 체계입니다. 회의장은 일순간 깊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이 발언은 윤리의 정의 자체를 다시 쓴 역사적인 선언이었네요. 그때 에이펙 현장에 있던 바로 그 유럽 대표가 마이크를 잡고 일어섰습니다. 감정은 예측 불가능한 요소입니다. AI 시스템에 그런 불확실성을 넣는 것은 재앙입니다. 그는 저를 노려보며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에드워드, 당신도 저 감성파리 쇼에 넘어간 겁니까? 장내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를 잠시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려 연단 위의 한국 대표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침묵이 곧 대답이었습니다. 한국 대표는 조용한 목소리로 그러나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생명은 원래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은 것이 바로 인간의 오만이었습니다. 저는 자국의 논리를 대변해야 했지만 더 이상 그들의 말을 입 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생명을 계산의 대상으로만 여겼을까? 제 내면에서 정성이라는 단어가 거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제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한 외국 기자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까지 도덕을 앞세우는 진짜 이유가 뭡니까? 한국 기자는 그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더군요. 우리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그 무엇보다 서로를 믿는 법부터 다시 배웠거든요. 그 짧은 말에 제가 평생 배워온 윤리라는 단어가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생중계 화면에는 한국 병원의 소박한 장면이 비쳤습니다. 의료진이 환자에게 김밥을 건네며 말하고 있었지요. 식사하셔야 회복이 빠릅니다. 이곳 세션장 한쪽에서 작은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것이 바로 한국이군요. 한국이 주도한 윤리 결의안이 통과된 다음 날, 세계는 놀라운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각국의 보건 당국이 일제히 새로운 생명보호 지침을 발표했지요. 저는 그 발표문들을 샅샅이 훑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어디에도 혁신이나 속도 같은 단어는 없었습니다. 대신 정성, 책임, 존중이라는 단어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네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신뢰로 완성된 세계 윤리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어떤 축제도, 대대적인 보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은 그저 평소처럼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상의 풍경에서 저는 운영으로 증명되는 품격을 보았습니다. 그날은 마침 한국의 대학 수능시험 날이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수험생들을 위해 숨을 죽이는 듯했습니다. 거리를 통제하고 경찰차가 늦은 수험생을 태워 시험장으로 향하는 모습이 뉴스에 비쳤지요. 제 옆에 있던 한국인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나라는 남의 아이도 내 아이처럼 소중히 챙깁니다. 저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단 하루의 시험을 위해 국가 행정이 마비되는 지극히 비효율적인 광경이었습니다. 이것은 윤리가 아니라 비합리적인 집단 감성일 뿐이라고 생각했네요. 유럽과 아시아의 학술회의에서는 한국의 윤리 모델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논문 제목은 놀랍게도 하나같이 비슷했지요. 신뢰 기반 의료 시스템, 한국 다산 모델을 중심으로. 한 간호사가 외신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자는 숫자가 아닙니다. 그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제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걸 느껴요. 그 단순한 한마디가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BBC와 알자지라 방송은 조용한 혁명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을 보도했지요. 저는 그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정치가 아니라 철학의 승리다. 한 시민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냥 사람답게 사는 것이 어쩌면 제일 어려운 일 아니겠어요. 그 어떤 선언보다 강한 울림을 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혁명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에서 시작되었다. BBC와 르몽드, 그리고 알자지라가 일제히 특집 다큐멘터리를 내보냈습니다. 한국이 만든 생명윤리 체계가 마침내 UN 표준으로 채택되다. 전 세계 뉴스의 헤드라인에 신뢰의 과학이라는 낯선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방송사들은 자화자찬 대신 묵묵히 일하는 의료진의 다큐멘터리를 선택했지요. 제목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의술의 정성, 한국의 손.
환자와 의료진의 진솔한 인터뷰로 구성된 이 영상은 전 세계적으로 1억 명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며 숫자가 아닌 마음을 증명해낸 그들의 힘에 감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가 감탄한 기술의 본질이었습니다. 11월 초 서울의 아파트 단지마다 김장 비닐장갑 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함께 김치를 버무리는 광경은 장관이었지요. 한 외국인 기자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고 고된 일을 아직도 직접 하시는 겁니까? 한 아주머니가 땀을 닦으며 환하게 웃더군요. 이건 김치가 아닙니다. 우리 이웃과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AI 연구원들이 환자와 김장을 담그고 국가 행정이 마비될 정도로 수능에 몰두하던 제가 비합리적이라 무시했던 바로 그 문화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매년을 살아왔고 그 마음이 AI 다산해까지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정성은 기술을 넘어선 인간 본성의 언어였습니다. 한국은 기술 강국이 아니라 인간의 나라라고 불러야 했습니다. 저는 본국에 보낼 중간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기술의 속도보다 절차의 존중을 택했다. 그리고 바로 그 절차가 사람들 사이에 무너진 신뢰를 복원시켰다. 저는 이 문장들이 제 상사의 철학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학 강의실에서 학생들은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지요. 정성이 과연 기술이 될 수 있을까? 된다. 우리가 그것을 증명했잖아. 그들은 다산 정신을 새로운 시대의 윤리 코드로 배우고 있었습니다. 한방눈이 내리던 날, 서울역 앞에서 사람들이 서로의 우산을 나누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기술로 미래를 세웠지만 그 기초는 여전히 사람이다. 유엔 산하생체윤리안보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창설될 거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초대 의장국은 만장일치로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했지요. 뉴스를 통해 그 장면을 상상하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은 승리의 상징이 아니라 인류의 책임을 넘겨받는 순간이다. 한 외국 기자가 한국 대표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은 왜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까? 어떤 정치적 이득을 계산한 것입니까? 한국 대표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돈보다, 명예보다 사람을 먼저 지켜야 한다고요. 동시에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는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가 대규모로 열리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김치통을 트럭에 실으며 한 봉사자가 말했습니다. 이 김치가 아주 먼 나라의 누군가에게 작은 힘이 된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외신 기자들은 이 비현실적인 광경에 카메라를 멈춘 듯 했습니다. 이 장면은 곧 전 세계 SNS에서 진정한 윤리의 현장이라는 이름으로 확산되었죠. 저는 회의장을 나서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은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조용한 힘을 갖게 된 걸까? 그리고 스스로 답했습니다. 그들은 싸움 대신 정성을 택했기 때문이다. 한 젊은 의대생이 서울대병원 윤리포럼에서 당당하게 발표했습니다. 정성은 그 자체로 데이터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산을 통해 배운 것은 데이터가 정성을 닮을 수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청중은 그 젊은 의학도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한 노인이 공원을 걸으며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우리 때는 가진 게 정말 하나도 없었지. 하지만 마음 하나만큼은 실컷 나눌 수 있었어. 지금 그 마음이 세계를 바꾸고 있다니. 참 신기한 일 아니겠소. 저는 그저 조용히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의 윤리는 그렇게 삶의 품격으로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훗날 유엔 본부의 새 회의장 벽면에 인간 중심의 의료 철학이라는 문구가 금빛으로 새겨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칠 외교관들이 이런 대화를 나누지 않을까요? 요즘은 국제 윤리 규정에 정성이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고 등장하지 않나요? 그 상상만으로도 세상이 분명히 바뀔 것임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세계보건연합과 각국의 위원회는 한국의 다산 모델을 운영 표준으로 공식 채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신뢰를 기반으로 한 공동운영 체계. 그 중심에 한국이 우뚝 선 것이죠. 서울의 병원, 부산의 조선소, 심지어 작은 공장에까지 새로운 문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람 먼저, 결과는 그 다음. 미국에서 온 한 가족이 한국 시민들과 함께 김장을 담그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서툰 손짓으로 배추를 버무리며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힘든 일을 다들 웃으면서 하는 거야?
엄마는 아이의 뺨에 묻은 양념을 닦아주며 대답했습니다. 얘야, 이건 음식이 아니라 마음을 담는 거란다. 저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윤리는 제도로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미 삶 속에서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렇게 논평했지요. 한국은 강대국의 논리가 아닌 윤리의 언어로 세계 질서를 바꿨다. 독일 기자가 기자회견에서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위대한 시스템의 가장 큰 비결은 단 하나만 꼽자면 무엇입니까? 한국 대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사람을 믿은 것입니다.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말입니다. 그 한 문장이 회의장의 모든 조명을 밝게 하는 듯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다산의 핵심 알고리즘을 전 세계 연구소에 공개했습니다. 접근 조건은 단 하나, 오직 인간 존엄을 위한 사용이었지요. 한 시민이 지하철에서 넘어진 노인을 말없이 부축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옆자리의 외국 기자가 속삭였습니다. 이 나라에선 친절이 더 이상 뉴스가 아니군요. 귀국길 비행기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수많은 건물과 도로 위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빗줄기들은 마치 정성의 맥박처럼 느껴지더군요. 저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 도시가 가진 진짜 힘은 기술이 아니라 저 따뜻한 마음에 있었구나. 출국 게이트로 향하는 제 앞에 한 자원봉사자가 다가왔습니다. 이건 작은 김치입니다. 한국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저는 놀라움과 감동이 뒤섞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까지 받아도 될까요? 그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정성은 나눌수록 더욱 커지는 법입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제가 한국에서 배운 모든 여정의 결론이 되었습니다. 기내의 조명은 어두웠고 엔진 소리만 낮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꺼내 한국으로 오기 전 작성했던 오만한 보고서 초안을 열었습니다. 감성적 접근, 비효율의 극치라고 적었던 문구들이 선명하게 보였지요. 저는 그 파일 전체를 망설임 없이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서를 열어 첫 문장을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생명을 치료한 것이 아니라 훼손되었던 인간성을 회복시켰다. 이 문장을 쓰는 동안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숫자만이 진실이라 외치던 과거의 저 자신에게 고하는 가장 품격 있는 조용한 복수였네요. 저는 이제 냉철한 분석가가 아니라 진심을 목격한 증언자가 되었습니다. 런던에 도착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BBC 국제특집팀 프로듀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실장님, 저희가 한국의 사례를 긴급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 싶습니다. 가제는 한국의 손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에이펙 현장에서 환자의 손을 잡던 그 의사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든 채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손은 기술의 손이 아니라 정성의 손이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UN 본부의 단상 위에 섰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눈앞에서 터졌습니다. 객석 맨 앞줄에는 저희 오랜 상사, 감정은 쓰레기통에 쳐넣으라던 바로 그 장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에이펙에서 저를 조롱했던 유럽 대표도 굳은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지요. 저는 품속에서 78조 원짜리 저희 오만함이 담긴 그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카메라 앞에서 그것을 공식적으로 찢어버렸습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죠. 저는 준비된 원고 대신 마이크에 가까이 다가가 제 진심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린 이제 78조 원 전액을 한국형 의료윤리 시스템 도입에 투입하겠습니다. 순간 회의장은 얼음장처럼 굳었습니다. 제 상사인 장성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벌렸습니다. AI가 아닌 정성을 시스템의 핵심에 둔다는 사실에 경악한 것이지요. 저는 그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것도 왜 하필 한국이냐고 물으실 겁니다. 저는 한국에서 숫자가 아닌 사람을 먼저 구하는 손을 보았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장밋빛 미래를 보았습니다. 그날 정성은 효율을 이기고 공식적인 세계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은 숫자만 믿던 한 전략가가 한국의 병원에서 사람의 힘을 배운 이야기였습니다. 정성은 기술보다 강했고 신뢰는 어떤 데이터보다 깊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속도가 아니라 따뜻한 품격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먼저 받아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오늘도 자랑스러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